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 피와 살과 뼈까지 일본인이 되려 했던 춘원 이광수. 이광수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한 소설가라서 그의 인생 전부를 논하는 것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생을 살펴보고 주로 친일 행적과 그 후 행적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광수는 언론인, 문학가, 시인, 평론가, 번역가로 애국기 몽운동가로서 공로가 있으나 최남선 등과 함께 변절한 친일파로 평가되는데 본관은 전주이며 조선 목조의 차남 안원대군의 후손입니다. 동학의 농민들에게 발견된 그는 곧 동학에 들어가 서기가 되었으나 당국의 탄압으로 동학이 해체되자 1904년에 수도 한성부로 상경했습니다. 상경한 직후 친일파 송병준이 그의 문학적인 재능을 알아보고 자신이 운영하던 친일단체 일진회에 그를 추천해 일진회의 후원으로 1905년 일본으로 유학했습니다. 다이세이 중학교를 거쳐 메이지학원으로 편입했고 메이지학원에서 수학하면서 시와 평론을 발표했으며 1910년 경술국치가 발생한 직후 메이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일시 귀국해 오산학교에서 잠시 교편을 잡다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다는데 당시 오산학교 교과를 작사하기도 했고 그는 1915년 와세다 대학 철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17년에는 결핵에 걸려 고생했는데 이때 그를 간호했던 당시 동경여자의학 전문학교 학생 허영숙과 사귀었고 1919년 도쿄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당시 독립선언서 작성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업을 그만두었습니다. 1917년 신한청년당에 가입한 그는 신한청년당 활동자금을 모으기 위해 최초의 장편소설인 무정을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에 연재했고 무정은 다음해 단행본을 내어 1만 부가 팔렸습니다. 1920년대 말 경성부는 인구가 25만 명이었고 1926년까지도 전 인구의 99%가 문맹이었으며 1930년에 이르러서도 70%에서 80% 이상이 문맹이라 글을 읽을 줄 아는 5만에서 8만 명 가운데 1만 부가 팔렸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책은 사면 서너 명이서 번갈아 보고 한 책방에서 바꿔보는 게 예사였음을 감안하면 초초특급 베스트셀러인데 무정의 스토리 전개로 독자들이 젊은 층과 노년층으로 나뉘어서 논쟁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무정의 성공으로 당시 문인으로서 그의 인기는 단연톱이었고 육당 최남선, 벽초 홍명희와 더불어 조선의 3대 천재 문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는 여운형의 추천을 받아서 191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가해 독립신문의 발행을 맡았고 이어 임시정부에서 발간한 한일관계 사료집 주필이 되어 편찬을 주도했습니다. 임정사료 편찬위원회와 신한청년당의 독립운동지 신한청년의 주필로 참여했으며 언론인으로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조선일보 부사장을 지냈고 번역가로도 활동하며 영미권의 작품을 번안해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순한 글체 소설을 쓰며 소설 문학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한 인물로 평가되며 소설가로는 구한말과 일제시대 동안 남녀 문인의 우상이었고 최남선, 홍명희와 더불어 조선의 3대 천재로 대표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압박받고 과로로 육신이 피폐해진 그는 1921년 2월 16일 애인으로 최초의 산부인과 여의사인 허영숙의 권유로 안창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1921년 4월 허영숙을 따라 귀국을 합니다. 두 사람은 귀국한 지 한 달이 지난 1921년 5월에 결혼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임에도 총독부에 체포되지 않아 상해 임정 요인들 사이에서는 일제의 스파이 아니냐는 의혹이 크게 돌기도 했습니다. 1922년 개벽지에 민족개조론을 발표해 도덕적 타락이 한민족의 쇠퇴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조선은 열악한 민족성으로 인해 쇠퇴 또 쇠퇴라면서 구제의 길은 오직 민족개조 운동에 있을 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물론 허술한 이론이라 동경 유학생 최원순, 학자 신상우, 조선일보 논설 주필 신일용 등에게 엄청 비난을 당했는데 민족개조론은 안창호의 이론에서 출발했으나 이광수의 동족 혐오에 가까운 민족개조론과는 다릅니다. 안창호의 이론은 착실하게 대비해 결정적 순간을 노리고 결과적으로는 독립전쟁을 준비하자는 내용인데 1924년 민족개조론에 이어 동아일보의 민족적 경륜을 기고했다. 무리를 빚고 동아일보에서 쫓겨났습니다. 이후 동아일보의 재생, 마이태자, 단종회사, 흑 등 많은 장편 소설들을 연재했으며 결국 1926년에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다시 복직했고
그 사이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 영문과에 선과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선과생은 다른 학교에서 수학한 것을 인정받아 무시험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을 말하는데 일본 유학 시절 얻은 폐병 때문에 4차례 휴학했고 결국 1930년 1월 학칙에 의해 제적이 됐습니다. 1931년에 동아일보를 퇴사하고 조선일보로 옮겨 이후 조선일보의 장편 소설들을 연재하고 글을 썼으며 1933년 조선일보 부사장직에 취임해 1934년까지 지냈습니다. 눈부신 친일 행적을 보인 이광수. 그렇게 지내다 1937년 수양동우의 사건으로 안창호 등과 함께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난 춘원은 이듬해 정신적 스승인 안창호가 사망하자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결국 병보석 상태에서 수양동우의 사건의 예심을 받던 중 그는 전향을 선언하고 조선신궁을 참배하는 등 본격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기 시작하는데 이후 춘원의 친일 행적은 눈부시다고 할 만합니다. 그는 창씨 개명 후 내지인과 차별 없이 되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다했는데 황실 중심 사상과 그에 관련된 생활 방식을 섭취하고 천황이 사용하시는 말을 국어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상례의 일본식화, 의리준칙의 일본화, 일본적 실내 장식의 도화 섭취, 식생활의 일본적 개량 등을 권장했고 조선어를 버리고 일본어를 국어로 맞아들여 한국신민 가야마 미스로로 변신했습니다. 친일 어용단체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되어 전선병사 위문대 위문문 보내기를 주도했으며 1940년 2월 15일자 매일신보에 국민문학의 의의를 게재해 황민화운동을 지지했습니다. 2월 20일자 매일신보의 창씨와 나에서는 창씨 개명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힘과 함께 자신의 이름을 가야마 미스로로 바꾼 이유를 밝혔습니다. 1941년 9월 매일신보의 반도민중에 애국운동을 게재해 일본의 대동아 공영권을 지지했고 영리타도대 강연회에서 사상함께 영리를 경멸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본 제국의 징병제를 선전하고 긍정하는 내용의 글을 집필하고 연설을 한 것이 눈에 띄며 1942년 5월 조선임전보국단 주최의 징병제도 연설회에서는 획기적 대선물 제하의 연설을 했습니다. 신시대 1942년 4월 5에 징병과 여성을 게재해 징병제 실시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1943년 11월 임시특별지원병제도 경성익찬의 종로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같은 달 최남선 등과 함께 일본 주재 한국인 유학생에게 입대를 권유하는 선배격려대에 참여했고 1944년 결전태세지긍 재선문학자 총궐기대회 의장을 맡았습니다. 8월에는 적국항복문인 대강연회에서 전쟁과 문학이란 제목으로 강연하고 1945년 2월 대화동맹 준비위원 겸 이사, 6월 조선언론모국회 명예회원 및 내2당 위원이 되었습니다. 모국어를 통해 그 나라의 문학을 일구어 나가는 작가로서 그는 자신의 고유한 문학적 정체성을 포기한 것으로 강제병합 27년 결국 당대 최고의 작가는 이후 민족을 등지는 길로 나갔습니다. 춘원은 조선문학은 일본 국민 전체를 독자로 할 것이요 나아가서는 대동아 전역의 문학이 되기를 기할 것이라면서 문학의 뜻하는 자 국어 공부를 게을리 말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의 국어는 일본어로 작가로서 모국어에 대한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의심할 만한 발언인데 한글이 당분간 쓰이겠지만 일본 문학에 흡수될 것이라 내다보면서 일본어에 힘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현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심적 신체제와 조선문화의 진로 매일신보 1940년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느라 문학을 친일의 재단에 바치는데 임종국은 그의 소설 중 그들의 사랑을 가장 문제가 많은 작품으로 꼽는 바 미완성의 조선 청년이 어떻게 친일파로 변모해 가는지를 굴욕적으로 보여줍니다. 조선 청년 이원구는 일본인 학자의 집에 기숙하면서 조선 사람의 가정생활이 방만하고 무질서한 것과 일본이 내 조국인 것을 깨닫고 광주 학생 사건이 조선 청년 전체에게 불행을 준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런 잘못된 감정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임종국은 이 작품에서 이원구의 사상은 사대주의와 자기무멸에서 유래했다고 비판합니다. 그의 친일행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징병제에 대한 찬양으로 병역을 치러야 온근 국민이 된다며 징병이 고맙다고 말하는 그에게는
이제 충용한 황국신민의 결기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선 사람 남자들은 병정이 못 되었으니 반편 국민 노릇을 한 셈이었습니다. 내후년부터야 온근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징병과 여성, 신시대 1942년 6월 한 번 병역의 의무를 치르고 남으로 완전한 국민이 된다. 병역을 안 치른 국민은 반편이다. 그러므로 징병이 고맙다는 것이다. 앞으로 2년 신시대 1942년 9월 황국신민적 충의 정신, 청왕의 신민이며 일본은 우리의 조국이다. 우리는 생명으로서 이 조국을 지킬 것이라는 신념. 병역과 국어와 조선인 신시대 1945년 5월 자, 조선의 동포들아.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이 큰 싸움을 이기게 하자.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대야세야 건설을 완수시키자. 이럼으로써 비로소 큰 은혜에 보답하여 받들미 되리라. 아, 조선의 동포들아. 우리 모든 물건을 바치자. 우리 모든 땀을 바치자. 우리 모든 피를 바치자. 동포야, 우리들 무엇을 아끼랴? 내 생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지 말지어다. 내 생명 그것조차 바쳐 올리자. 우리 임금님께 시 모든 것을 바치리. 매일신보 1945년 1월 18일. 일제의 강제나 겁박에 따른 소극적 행위가 아니었는데 그는 1940년 전후에 일본의 동양체제론, 내선일체론, 대동아공영권론 등을 받아들인 이후 마침내 일본 천황 중심의 대동아공영권론을 신념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씩씩한 우리 아들들은 총을 메고 전장으로 나가고 어여쁜 우리 딸들은 몸빼를 입고 공장으로 농장으로 나서네. 말 모르는 마소까지도 나라 일 위에 나서는 오늘이 아닌가. 천년의 평 도의 세계를 세우랍신. 우리 임금님의 명을 받자와 예하고 집에서 뛰어나오는 무리. 이날 설날에 반도 삼천리도 기쁨의 일장기바다. 무한한 영광과 희망의 위대한 새해여. 새해. 매일신보 1944년 1월 1일. 곳곳에 등장하는 우리 임금님은 천황으로 마음으로 천황 폐하를 위해 이 한 몸을 초계같이 태체자고 웅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시 동원체제에 부응해 조선의 젊은이들에게 일왕의 총알바지로 지원할 것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미 반세기도 전의 과거사이지만 이것이 조선의 으뜸 작가, 만인의 연인으로 불리었던 춘원 이광수의 행적임을 확인하는 것은 여간 끔찍한 일이 아닙니다. 자서전 나의 고백과 납북. 일제 식민지가 오래갈 것이라 판단했던 이광수에게 갑자기 찾아온 광복은 큰 충격이었는데 광복 후 봉선사로 돌아와 차와 경전의 향기가 가득한 다경양실에 머물렀습니다. 1921년에 결혼했던 아내 허영숙과는 1946년 5월 21일에 합의 이혼을 했는데 서울신문은 이광수가 전범으로 걸려들 때를 걱정해 자식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이속 빠른 길로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방 직후에도 일제하에 출간됐던 시문에 상록수와 함께 무정등은 재출간되었고 여전히 대중의 인기를 끌었지만 1945년 9월부터 친일파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작품에 대해서도 남녀간의 연애, 정사에 대한 단편, 장편과 시들도 있어 사회를 타락시킨다는 이유로 유림의 비난을 받는 등의 순환을 당했습니다. 그는 서울 시내의 허름한 쪽방을 전전하며 생활했으며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기고하는 칼럼과 기사 외에 송진우와 김성수가 보내주는 생활비에 의존해 살았습니다. 불운한 생활 와중에 윤치호의 병문안을 다녔고 12월에 윤치호가 사망하자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병중에 외출을 나선 이광수를 향해 야유를 퍼붓고 돌과 휴지를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광수의 가족들에게도 비난과 멸시가 가해졌으며 병원의 입원과 통원 진료를 반복하던 나혜석을 찾아 위문을 하기도 했는데 나혜석은 일제시대 때 이광수의 애인이기도 했습니다. 이광수는 육촌동생이자 승려였던 이학수의 도움으로 광동중학교에서 영어와 국어, 장문교사로 영어, 국어 장문을 가르치며 다시 대외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이광수는 현재명이 작곡한 광동중학교 교가에 가사를 붙였고 1976년 5월 29일 봉선사와 광동중학교 입구에 이광수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1947년 1월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로부터 안창호의 평전 집필을 의뢰받고 도산 안창호를 도산 안창호 기념사업회 이름으로 출간했는데 비판 여론 때문에 그의 이름을 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시 글쓰기에 몰두해
1947년 6월 꿈을 면학서포에서 간행했고 그의 김구의 자서전인 백범일지가 출간될 때 윤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1948년 1월 이후 한반도의 정가에서는 남북협상론과 단독정부수립론이 제기되었는데 이광수는 정부수립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이나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1947년 12월과 1948년 10월에는 자신의 성장 과정을 주로 여성 체험과 관련해 표현한 나소년편과 나스무살고개를 간행했습니다. 1948년 6월에는 1946년 10월부터 1947년 2월까지 자신의 생활세계와 내면세계를 면밀하게 기록한 글에 당시 좌익을 상쟁의 논리라며 비판하는 내 나라 등 3편의 논문을 추가한 돌베개를 간행했습니다. 1948년부터 이광수는 장덕수를 추모한 전기문, 설산과 나를 저술했는데 이광수는 장덕수를 설사는 그대로 개방적이어 결백하고 어린애와 같이 표리가 없는 사람이라며 추도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서 이광수, 최남선 같은 이데올로그형 협력자들은 배제됐고 정부 수립 이후에도 격렬한 성토의 대상이 되었던 이광수는 12월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한 경위를 밝힌 나의 고백을 간행했습니다. 이 책에서 민족의식이 싹트던 때부터 일제 말기까지 자기의 행위를 민족을 위한 선택이었다며 일제 말기의 친일 행위도 애국자로서의 명예를 희생하더라도 민족 보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고 강변했습니다. 나의 고백에는 친일에 대한 변호 외에도 친일파의 변이라는 부록이 있는데 이 글에서 이광수는 병자호란 당시 끌려갔던 여성들을 홍제원 목욕이란 지혜로 감싸 안았듯 친일했던 사람들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49년 1월부터 이광수는 반민특위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반민특위의 2차 검거가 시작된 첫날인 1949년 2월 7일에 전격 구속되어 서대문 형무소로 수감되었습니다. 1차 신문이 끝난 후 친일 고백서를 썼는데 같은 죄목으로 검거된 최남선이 민족의 일원으로서 반민족의 지목을 받음은 종세에 씻기 어려운 대치욕이라는 자열서를 쓴 반면 이광수는 기존 자세를 그대로 견지했습니다. 자신이 태평양 전쟁 무렵 협력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광수는 일제에 협력하면서 참정권과 평등권을 얻어 민족을 보존하면 독립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씨 개명 안 한 사람, 신사 참배 안 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냐며 우리 국민은 문맹자도 많고 경제 자립도 어려워 일본과 싸워 이길 힘이 없어 민족을 위해 친일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한편 이광수의 셋째 아들 이영근이 반민특위 위원장에게 아버지가 폐병 3기, 신장결핵 등으로 사선에서 방황한 적이 있다며 보석 신청과 함께 자신을 대신 수감해 달라는 혈서를 투서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수는 1949년 3월 4일 고혈압증 등의 사유로 특별히 병보석으로 출감되었고 석방 이후 다시 봉선사로 돌아와 틈틈이 글을 쓰며 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 되어 칼럼을 송고하던 중 폐렴과 결핵 등의 악화로 양주군 진건면으로 내려와 요양하는 한편 칼럼, 강연 활동에 초빙되어 전국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7월 30일 민족진영강화위원회 결성준비위원회에 참석하고 8월 20일에 민족진영강화위원회 위원으로 뽑혔는데 그는 여기서 김규식을 지지했습니다. 1950년 1월 장편소설 서울을 태양신문에 연재했으나 좌익에 대한 과도한 비판이 문제가 되어 감정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연재를 중단했고 같은 해 3월에는 유자곤명을 집필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사흘 전인 6월 22일 자택에서 고혈압과 폐렴으로 쓰러졌는데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에게 7월 5일에 효자동집이 차압당하고 6일에 내무서로 연행되었습니다. 7월 12일 이광수는 김규식, 김동원, 안재홍, 방응모, 정인보 등과 함께 납북되었는데 평양에서 강계로 이동되던 중지병인 폐결에게 동산까지 겹쳐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이때 친구 홍명희가 김일성의 허락을 얻어 강계에서 15km 떨어진 자신의 숙소로 데려갔다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1950년 10월 25일 지병인 폐결에게 악화로 승용차 안에서 향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시신은 오랜 친구인 홍명희, 안재홍, 평소 그의 작품을 애독하던 김원봉 등에 의해 장례식을 치르고 자강도 강기군 만포면의 야산에 안장되었는데 6.25 전쟁 후 허영숙은 식솔들과 미국으로 건너가 정착했습니다. 그가 일제강점기에 총독부의 시책에 협조하는 글을 쓴 점을 두고 비판이 가해졌고
한국 전쟁 당시 납북된 것을 두고도 말이 많았으며 정치적으로 안창호, 김구, 김규식을 지지해 오래도록 재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동료 문인들인 박종화, 이희승, 최연배, 최남선 등에 의해 복권이 시도되었고 1957년 11월 23일 사상개사 주최로 6당 춘원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이광수의 작품과 활동에 대한 조명, 복권 여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북한에서도 1980년 이후 그에 대한 재평가 여론이 나타나 그의 이름이 붙은 평양 리광수고등 중학교가 개교하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에 그가 한국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소련과 미국 등의 교포를 통해 한국에도 알려졌고 그가 머무르던 봉선사에 그의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실랑리에는 그의 시비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문학가 제대로 알기로 피와 살과 뼈까지 일본인이 되려 했던 춘원 이광수였습니다.